이제 보시면은 챕터 1의 제목은 이제 보시면은 딥러닝이 무엇인가라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뭐 미리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딥러닝 가장 기초죠. 기초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게까지의 이제 그 흐름, 역사적 흐름이나 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요새 얘기 나오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 순간에 딥러닝이 나왔냐? 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 전체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책에서 따온 건데요. 많이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이제 가장 큰 개념이고요. 사람이 수행하는 이제 그런 지적인 일들을 컴퓨터 갖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걸로는 이제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인가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이제 튜링 아저씨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제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인공지능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컴퓨터 쪽에서 이제 시켜보고자 노력을 했던 건데, 결국 전체를 포괄한 거죠.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걸 전체 포괄한 큰 개념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뒤에 좀 나오긴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룰을 만들어줘 갖고 그 룰에 따라서 수행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랬던 시대가 있고, 그 후에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이제 기록해 놔서 그걸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접근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접근들의 한계들이 보이면서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컴퓨터에 다 넣어? 못 넣지? 라는 한계들에 있어서 많이 부딪혀서 멈춰있던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첫 번째 머신러닝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요 그림에 보시면은 예전의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떤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이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 규칙 알고리즘을 집어여서 이 데이터는 요 알고리즘에 의하면 요런 게 나오더라 라고 했던 게 이제 사실은 초기 머신러닝 출발점이었던 거고요. 그 후에 아니야 그거 말고 우리 이 규칙이란 게 너무 사람이 생각해낸 규칙 말고 저절로 좀 규칙을 배워보게 해보자 라고 해서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일 땐 요게 답이고 저 데이터일 땐 요게 답이야.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니? 라고 물어서 이제 규칙을 발견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적 접근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적 접근 상태를 이 방법 자체를 좀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이니 뭐니 이제 중간 단계들을 거쳐서 그게 아니라 이런 계층적 학습, 층이 하나, 보통 이제 전에 머신러닝들은 이 층이 하나 있는데 층을 하나, 둘, 셋, 네 개 늘려서 출력이 나오게 하는 레이어가 커지죠. 그래서 계층이 이제 좀 많아지는 형태로 해서 해보자라는 접근이 이제 딥러닝적인 접근입니다. 뒤에 조금 이따가 좀 사례라기보다는 모양을 좀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딥러닝의 이제 작동 원리를 보시면은, 딥러닝은 이제 아까 입력이 들어와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데, 층을 이제 변환하는 층을 이제 적어도 하나, 두 개, 여러 개 놓는 거죠. 뭐 3개를 놓을 수도 있고 4개를 놓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층으로 입력해서 이 층으로 갈 때 이 층하고 연결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 관계. 그러니까 이 입력에 이제 x라고 숫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벡터나 이제 어떤 매트릭스 그런 형태죠. x라는 큰 벡터 안에는 x1, x2, x3, x4 뭐 줄줄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값이 첫 번째 층으로 갈 때 x1은 얼마만큼 기여하고 x2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x3는 얼마만큼 기여하는 그런 가중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층을 또 하나 두면 요 층하고 요 층 사이에 요 층에 있는
레이어의 그 뉴런이라 그래야 될까요? 노드라 그래야 될까요? 그 노드하고 그 다음 층에 있는 노드하고 관계를 가는 이제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요 가중치랑 요 가중치 좀 다르겠죠. 요 가중치 층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이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자, 이 가중치를 가장 이 x를 갖고 y를 가장 잘 찾는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게 딥러닝의 목표입니다. 보통 이 가중치를 이제 W, 대문자 W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W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죠. 처음엔 모르는데,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처음에는 이 가중치를 랜덤한 값으로 놓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해서, 사실 뭐 0점으로 다 깔아도 돼요. 뭐 보통 그 가중치가 0에서 1 사이로 주로 많이 뭐 하는데, 같은 값으로 깔아도 되지만 보통 랜덤으로 이제 그 가중치를 처음에 정했다가, 여기서 이제 그 층으로 해서 처음에 이 가중치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 안 맞는 가중치는 입력이 쭉 들어가면 여기가 틀릴 겁니다. 뭔가 잘 제대로 온 값이 안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냥 랜덤으로 딱 찍었는데 그 값이 나오면 그건 뭐 도사? 점쟁이라 그러나요? 뭐 점쟁이죠. 근데 그게 안 나오겠죠.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결국 입력하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예측, 진짜 타겟이 있죠. 진짜 타겟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나온 값하고 차이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걸 손실함수라 그럽니다. 로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그 손실함수.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점수를 뽑아낸 다음에 요걸 갖고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고쳐나가는 거죠. 아, 너 무지 많이 틀렸어. 너 그러니까 너 이 가중치를 좀 많이 바꿔봐. 조금 틀렸으면, 너 조금 틀렸네 이번엔. 그럼 조금만 바꿔봐. 이 조금만 이렇게 바꾸는 방법, 얼마나 바꿀까? 바꾸는 방법을 결정해 주는 걸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름 그대로 옵티마이즈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옵티마이저? 최적화. 그렇죠. 최적화, 좀 이 가중치를 최적화하는데, 최적화할 때 이제 방법도 있겠죠. 요런 방법, 저런 방법. 가장 좋은 옵티마이저를 쓰면 어떻게 되겠죠? 빨리 배우겠죠. 빨리 배우고, 안 좋은 옵티마이저를 쓰면은 천천히 배우겠죠. 느리게. 이 옵티마이저, 이 손실 점수를 옵티마이저에 넣어서 요 가중치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꿔줘 가면서 계속 한 번 해서 이제 못 배우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우리가 뭔가 잘 안 외워지면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도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연결한 모습들을 신경회로가 연결된 거랑 비슷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경망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경망도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면은 이제 신경회로가 좀 바뀌는 거죠. 우리 뇌의 연결고리가 바뀐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제 그 훈련을 하면서 이 가중치가 바뀌어 나가서 이제 몇 바퀴 돌리는, 한 바퀴 돌리는 걸, 데이터 전체를 한 바퀴 돌리는 거 에폭이라고 부르거든요. 에폭. 한 바퀴 돌려서 이제 안 되면 2바퀴, 3바퀴, 4바퀴. 그래서 요 손실 함수가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줄어들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얻어지면은 이제 요 훈련된 요 모델은, 이제 손실 함수가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는 모델이야 라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쓰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모델. 자, 그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 성과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데, 중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른 방법들 했을 때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오고, 물론 그 전에 머신러닝 방법들도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AI 성과들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했던 게 이제 그 바둑 사건이었죠. 바둑 사건. 포시즌 호텔에서 했던가요? 포시즌 호텔에서 이제 저기 종로 광화문 옆에 포시즌 호텔에서 이제 했던 그 바둑에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 사실은 원래 그 크게 딥러닝이 이제 뭐랄까 그 두각을 나타냈던 게 이미지 분류에서부터 시작됐었습니다. 2012년이었던가요? 이미지 분류에서 이제 그 상당히 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딥러닝으로 훈련된 모델이 성적이 월등히 좋아서 두각을 냈는데, 어쨌든 이미지 분류나 음성인식, 우리가 말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
뭐 각 통신사마다 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불러서 이름 부르고 이제 뭘 TV 켜달라 그러면 켜주고, 그 다음에 필기 인식, 손으로 쓴 글씨가 뭔지, 숫자가 뭔지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 번역이 있죠. 우리가 뭐 한글을 이제 영어로 한다든가, 영어를 한글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글자를 쓰면은 그거를 읽어주는 형태, TTS, 텍스트 투 사운드. 뭐 그 반대로 사운드 투 텍스트도 있는 거죠. 사운드. 결국 음성 인식이란 거 같은 형태가 되겠죠. STT도 있고 TTS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요새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 부분. 그 다음에 바둑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AI가 딥러닝이 나오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그 바둑 사건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결과물을 내면서 많은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도 이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현실에서 뭐 간략하게 저기한 방송사의 많은 음성인식 그런 거 말고는 사실 그 외에는 잘 느끼시는 건 아직 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과학 쪽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나 모의 실험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많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한 보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케라스를 이용한 딥러닝을 공부해 두시면은 나중에 쓰실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딥러닝 이전에서부터 이제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머신러닝이 발전하면서 결국 딥러닝이 발전한 거니까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진짜 간략하게 이제 짧게 이제 몇 줄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확률적인, 예전에 이제 이런 머신러닝 할 때 확률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이 해서 베이지안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옛날에 이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요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베이지안 같은 경우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게 이제 회귀 리그레션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리그레션은 뭐 괜히 이거 얘기하면 이제 많이 빠져드니까 그냥 회귀식이라고 이해해 두시고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숫자 값을 이제 예측하는 거 회귀 형태인 거고,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yes, no를 이제 판별하는 형태입니다. 논리적인 회귀,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예전에도 이제 50년대에도 신경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경망. 처음 신경망을 시도했었는데 이때는 이거 해도 뭐 별로 성과가 안 나오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수학적인 발전도 그렇고 또 이제 컴퓨터의 연산 능력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모델이라고 초기에 이제 생각을 하고 뒀었는데, 나중에 이제 1989년 쪽에 이제 우편번호 인식하는데 인식하는데 쓰임이 시도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좀 보였던 게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프라파게이션이나 뭐 그런 걸 쪽을 이용해서 신경망이 훈련이 좀 돼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좀 쓰기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도됐던 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커널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성공학, 그러니까 특성공학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라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판단한다고 보죠. 얘가 고양이야라는 걸 판단하면 뭘 해야 되죠? 고양이는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고양이 코가 하나인가요? 그럼 고양이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모양들을 보는 겁니다. 고양이 이빨은 뾰족해, 눈은 갸름해, 눈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는 걸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피처.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을 피처라는 거 하고요. 특성공학 피처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어떤 논리
과학적인 그런 추론에 의한 모델에다가 집어여서 판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얘는 고양이야, 개야. 자동차로 하면 바퀴가 4개 있어야 되나요? 바퀴 2개짜리 자동차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특성공학을 써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차라는 거, 차의 사진을 찍어서 이게 차라고 이제 보고 싶은데 반만 찍혔어요. 그럼 바퀴가 2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공학이 이제 그럼 제너럴하게 이제 뭔가 그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성공학. 그래서 이 특성공학을 써서 하는 경우 사람이 손도 많이 가고 참 복잡한 그런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신경망 같은 경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 특성공학 부분이 자동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걸 뽑아낼 필요가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자꾸 훈련시키면은 그 특성이 뽑혀져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여기 말이 좀 많이 바깥으로 가버렸는데 커널 방법에서 소프트 벡터 머신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이 이제 커널 그 방법의 한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빨간 우리가 데이터를 막 뽑아왔더니 요 빨간 네모란 데이터는 요 가운데 모여 있고 동그라미는 밖에 모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요 어떤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건 네모야, 빨간 네모야, 녹색 동그라미야 이걸 판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 되려나? 구분하기가 참 이게 그 경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게 또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커널은 이제 가운데가 요 부분이 이제 여기 타원 형태 요 부분이 올라간 커널을 써서 이 3차원 공간으로 하면은 얘랑 얘를 나누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너무 나갔다. 어쨌든 이런 모양을 이제 약간 변환하는 커널이란 그걸 해서 해주면은 쉽게 구분이 된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요 커널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요 평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모냐 동그라미냐를 판단하겠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했던 거죠. 소프트 벡터 머신은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그런 머신러닝 방법으로 이제 한동 많이 이제 사용됐던 부분이죠. 그 후에 이제 나온 게 예전에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디시전 트리 같은 거 해보셨죠? 플로우 차트 같은 거 따라가 보셨나요? 그러면 중간에 가서 디시전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게 뭐면은 이쪽 저쪽 뭐 그렇게 하듯이 디시전 트리 뭐보다 여기 이제 사실 요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요 트리 요 놈들이 트리 하나죠. 트리는 우리말로 하면 나무죠, 나무. 요 나무 하나. 요 나무 요게 요쪽으로 가느냐 저쪽에 얘가 뭐 키가 길이가 1m보다 크면 고래고 1m보다 작으면은 고등어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조건마다 이제 나눠서 이게 뭔지를 판별하는 형태가 이제 디시전 트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 이 트리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트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동일한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뭐 피처가 10개 있으면 9개만 뽑아서 해보고 8개만 뽑아서 해보고 요걸 뽑아서 해보고 저걸 뽑아서 해보고 다양하게 이제 나눠서 트리를 만들어서 그 트리들을 이제 각 트리들에서 얘는 클래스 A야, 클래스 B야, 클래스 B야. 그럼 이제 클래스 B가로 판단한 게 많죠. 그럼 이걸 합쳐서 이제 파이널 디시전을 내는 형태로 이렇게 트리들을 모아놓은 거. 트리를 많이 모여 있는 게 뭐죠? 숲이죠, 숲. 포레스트인데 이제 트리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 나왔는데 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 이제 디시전 트리보다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아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쪽을 많이 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사실은 랜덤 포레스트하고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훈련시키는 방법, 이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걸 변형시키는 방법을 좀 바꾼 건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뭐 최근에 가장 뭐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나 얘나 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랜덤 포레스트의 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딥러닝 전에 이제 가장 성공적인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뭐 또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꼽는데 누가 그랬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한 명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 하나만 꼭 써야 된다면 랜덤 포레스트를 꼽겠다.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은 거의 만능 알고리즘이고 성능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만능이란 건 이제 어떤 판별에도 쓰일 수 있고 회귀에도 쓰일 수 있는 거. 아, 얘가 요거야 저거야 라는 판별. 그 다음에 아, 이럴 경우 값이 얼마가 될 거야 라는 회귀, 리그레션 쪽에도 쓸 수 있으면서도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이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이 신경망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그 전에 그 머신러닝 쪽이 연역법 쪽에 좀 가까웠다면은 신경망만 어떻게 보면 귀납적 접근이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막 훈련시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죠. 까마귀를 100마리, 1000마리 막 했더니 전부 까맣더라. 아, 그럼 이제 요거는 까만 거구나 라고 배우게 하는 형태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딥러닝 그런 형태인 거고요. 요럴 경우엔 요렇더라, 저럴 경우엔 저렇더라라는 그 로직을 먼저 놓고서 그걸 찾아서 하는 방법이 그 전의 방법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비유가 꼭 같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접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많이 소프트버팅 머신이 많이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 이제 뭐 캐글이나 그런 데 가면 경쟁을 하잖아요. 그 캐글이나 그런 데서 요 데이터를 주고 뭘 해봐. 그랬을 때 경쟁에서 상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 대부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딥러닝 쪽, 최근에 딥러닝 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래서 요 두 개는 뭐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쓰실 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쭉 훑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실제 머신러닝 쪽에 시도했던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서 관심 그런 쪽에 수학적 관심이랄까 뭐 그 지적 호기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한번 쭉 찾아보셔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또 거기에 들어간 아이디어들을 재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짧게 이제 딥러닝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딥러닝 쪽에 포커스를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딥러닝 쪽에 이제 포커스해서 아까 딥러닝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걸 보면은 여기 인풋이 있어요. 인풋. 그리고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의 레이어를 하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그 레이어가 이제 많죠.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샬로우한 레이어가 아니라 딥한 레이어, 딥러닝. 여기 히든이 여기 히든 레이어 1, 2, 3 레이어 뭐 세 개를 했죠. 적어도 딥러닝은 레이어, 히든 레이어를 한 2개 이상 둡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2개만 둬서 저희는 아마 오늘 샘플은 히든 레이어 2개만 두고서 이제 확인할 텐데요. 최근에 나오는 그 딥러닝은 뭐 이런 레이어가 16개, 19개, 그 다음에 더 최근은 뭐 그 16개, 19개 있는 것들끼리 또 다시 연결되는 형태, 인코더, 디코더가 각각 따로 이제 있는 형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레이어가 깊죠. 딥한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딥러닝이 이제 히트한 게 아까 그 이미지를 판별하는 거기서 이제 그 각광을 받았었죠. 그랬죠. 여기 얼굴을 보고 이게 사람 얼굴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싶으면은 여기 레이어를 넣고 사람이야, 여기서 사람이야 라고 하고서 이 나온 결과가 사람일 확률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요 연결 관계,
요 연결 관계를 이제 바꿔 나간다 그랬죠. 아, 요 연결은 좀 많이 틀렸으니까 약하게 하고, 요 연결은 좀 덜 틀렸으니까 덜 약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이 레이어들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애가 이제 사람 확률이라고 판단할 확률 90%까지 돼요. 그러면은 모델이 훈련되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레이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좀 궁금하잖아요. 뒤에 이제 저희가 아마 5장에서는 레이어에서 보이는 모양을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때는 레이어가 배운, 도대체 이 레이어가 뭘 배운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이해는 될 텐데, 여기 뭐 사실은 밑에 그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레이어에 있는 그 모양들을 이제 찍어봤더니 나중에 저희 찍을 건데 이제 지금 남들이 찍어본 걸 한번 보죠. 요 첫 번째 레이에서는 그 선의 윤곽들, 요 가로선, 세로선, 뭐 동그라미, 그런 윤곽들을 보더라 이거죠. 두 번째 레이에서는 요것들이 좀 모여진 집합돼 있는 그런 모양이 뭐 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에 가기 바로 직전에는 좀 사람의 어떤 모양인 것처럼 좀 나오더라 이거죠. 훈련을 많이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면. 훈련 초기에는 어떻죠? 뭐 랜덤으로 나오니까 여기 다 이제 어떤 의미 없는, 우리가 봐도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되는데, 훈련이 많이 되면은 이 레이어별로 첫 번째 레이어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 방식들이 이제 인코딩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조금 합쳐진 모양, 그리고 거의 최종에 가까우면은 이제 그것들이 많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그 모양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더라 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해해 주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7장이었던가요? 8장이었던가요? 7장이었던가요? 8장이었나? 8장에 가면 아까 글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요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셉을. 요 레이어는 1번 레이어는 붓의 터치나 뭐 그런 걸 배우는 거고, 3번 레이어는 이 모양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림의 스타일을 바꾼다. 요새 그림 스타일 바꾸는 거 이제 좀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으면 이걸 고호의 붓터치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은 사진의 레이어 3번에 있는 건 킵하면서 고호 그림의 레이어 1, 고호 그림에서 나오는 레이어 1의 걸 이제 합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이 이제 고호 그림의 터치로 이제 바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 각 레이어가 뭐 하는지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거를 살짝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겁니다. 말이 이제 좀 미리 많이 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레이어가 히든, 이 레이어별로 뭔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기 가장 기본 레이어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모양들을 이제 배우더라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가 넘어가면서 뭔가 전 레이어가 합쳐진 모양으로 이제 인코딩 된다. 사실 이 책의 저자도 이제 항상 주의를 주고 있는데, 끝에도 계속 주의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이게 마치 사람의 이제 뇌 속에서 배우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거랑 절대 다르다. 절대 달라서 사실 뒤에 얘가 나오진 않는데, 중간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하나를 뭐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라고 막 훈련시킨 사람 얼굴 갖고 사람이라는 걸 훈련시킨 네트워크에다가 살짝 노이즈가 들어가면 사람이 봤을 땐 사람이라고 보는데 컴퓨터가 봤을 땐 이게 뭐 사람이 아닌 걸로 판별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컨셉을 다 배우지 못하고 가장 간편한 간략한 것만 인코딩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딥러닝이 하는 일은 각 주어진 일, 배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사람을 판별하는 네트워크는 사람을 판별하는 데만 익숙해 있지, 그거 외에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 가면을 썼어.
그런 거 봤을 때 사람이라고 판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사람이 한 모든 경험을 여기 담아내기에는 그만한 시간이 들진 않았다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는 일부의 그거를 흉내내는 형태지 사람이 모든 경험을 담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주의하라고 이제 계속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거는 이 레이어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이 되는 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란 걸 이제 이게 이 사진이 사람이야라는 걸 하기 위해서 예전의 특성공학은 귀가 두 개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는데 눈이 이제 그 약간 뭐 인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약간 가로 형태인 거고 코는 세로 형태인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특성을 찾아서 특성공학을 했어야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사람 얼굴을 이제 그 찾는 걸로 눈찾기, 귀찾기 하는 걸 특성 가로 특성, 세로 특성 해서 이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 딥러닝으로 이 특성들이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1에 레이어 2, 이 히든 레이어를 뭐라고 이제 또 다르게 부르냐면 피처 맵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피처 맵. 피처 그러니까 베이직 피처, 그다음에 약간 올라간 피처, 그다음에 이제 좀 그 합쳐진 피처. 이 피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피처들이 특성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그 특성을 익히게 되는 거죠. 뭐 생활의 달인인가요? 생활의 달인처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뭐 눈 감고도 눈 감고 뭘 하나? 떡을 자르는 건가요? 눈 감고 떡 자르고 이제 그 눈 감고 붓글씨 쓰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피처들이 자동화돼서 결국 사람이 배우는 것도 이런 이 컴퓨터가 배우는 거 말고 이 우리 머릿속에 저렇게 저런 된 정의로운 일, 저런 된 부당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서 어떤 생활화되듯이 이런 익숙해지겠죠. 그런 것들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피처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이런 피처들을 만들어 놨어야 됐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요 그 두 개 차이 요 두 개 그림을 이제 해놨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했는데 사실은 머신러닝은 요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고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차라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 차의 특징들 바퀴가 4개 있고 근데 요 그림 보면 바퀴 2개밖에 안 보이네. 어쨌든 피처를 창문도 있고 피처를 뽑아내서 그거 갖고 이게 차야. 카냐 낙하냐 카냐 낙하냐 뭐 낙하 그러니까 차냐 안 차냐 그것도 이상하다. 차냐 차가 아니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한다 이거죠. 인풋 갖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요 부분 요 레이어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서 사람이 하던 일이 여기 히든 레이어 쪽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해준다 이거죠. 차하고 나차를 막 훈련시키다 보면은 이제 요 안에가 차인 놈하고 나차인 놈하고의 이제 그 피처들이 구분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뭐가 쉬운가요? 최신 기술 딥러닝이 막 요새 하도 그 모델이 막 발달하고 그래서 무슨 요새는 어텐션이니 뭐니 막 해서 목소리 내는 거 막 그런 거 해서 모델을 막 복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베이직한 접근은 딥러닝이 훨씬 쉽습니다. 딥러닝이 훨씬 쉽습니다. 일단은 층을 쌓는 방법을 알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을 이해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요새는 층 쌓아놓은 거 잘 쌓아놓은 층 쌓아놓은 거 모델도 좀 공개하잖아요. 데이터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갖고 훈련만 시켜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응용을 하려면은 이 모델을 조금 살짝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것들 이거 변경시키면 좀 도움이 되겠네 라는 걸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죠. 그걸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바꿔봐야죠. 파라미터가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바꿔봐야 되는데 잘 알면은 그 중에 요걸 바꾸면 약간 요렇게 변할 거야 라는 걸 예측하고
접근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가축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설 추론. 요건 요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모델은 요게 요러니까 요걸 좀 바꿔보면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추론하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답에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이 모델이나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은 좋죠. 자, 그러면 피처, 여기 보시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요 레이어에서 피처 익스트랙션, 피처를 뽑아내는 거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딥러닝이다 이거죠. 요 부분에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쉽다. 특성공학이 자동화됨으로써. 그 다음에 계층적 학습이라 그러는데 여기 아까 레이어 1이 배우는 거랑 2가 배우는 거랑 3가 배우는 거랑 살짝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 레이어 2는 레이어 1의 그 배운 거를 기반으로 좀 한 거고, 레이어 3는 레이어 2의 그 배움을 기반으로 조금 더 넓혀 나간 거니까 그 계층적 그 학습이다. 단계라 그래야 될지 계층이라 그래야 될지, 레이어를 단계라고 하면 뭔가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층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은가요? 네, 계층적 학습. 그리고 점진적 공동학습이라 그랬는데 처음 했을 때 많이 틀리잖아요. 이게 많이 틀렸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라미터들을 이제 바꾼다 그랬죠? 한번 배우고 그 배운 걸 기반으로 또 한 번 해서 이번엔 아까보다는 좀 덜 틀렸네. 그럼 조금 덜 바꾸고 그러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또 왕창 틀리면 또 왕창 바꾸고 그 계속 훈련해가면서 점점 나아진다 이거죠. 나아지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각 층들이 공동으로 학습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면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 앞부분은 틀린 게 바로 이제 틀렸으니까 뭐 혼낸다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혼을 내서 여기를 좀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다음 혼낼 때는 사실은 혼낸다는 표현 좀 그렇다. 더 세게 혼나나요? 약하게 혼내나요? 약하게 여기 착한 레이어면은 좀 약하게 혼내겠죠. 덜 혼내고 여기 선배들이 커버해줘야지. 그래서 덜 혼내다 보면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훈련이 덜 돼요. 혼낸다는 표현으로 쓰면 안 되겠다. 어쨌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상을 안 준다 이거죠.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좀 그런가? 상 받으면 여기 앞쪽에서 많이 가져가겠죠. 여기 뒤에 상이 덜 가서 얘들이 덜 배우게 돼요. 이게 막 레이어가 깊어지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뭐 수학자들이나 그런 데서 많이 연구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해결돼서 요 부분 기초 요 아랫부분도 이제 좀 배우는 방법들이 그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모델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나아져서 아마 나중에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모델을 만드실 때 그런 기법들을 적용해 나가시면서 좀 더 빨리 훈련되고 좀 더 일반화된 모델, 제너럴라이즈 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딥러닝의 특징인데, 결국에 딥러닝이란 거 이제 보면은 사실 저렇게 연결해 놓고 막 데이터만 집어여서 오히려 딥러닝이 쉽다 그랬잖아요. 그전 다른 머신러닝보다 쉽다 그랬는데 왜 그동안 안 되고 지금에 와서야 딥러닝이 된 거냐. 그 이유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성능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쌓으면은 이게 훈련돼야 될 파라미터가 많아져요. 그리고 사실 메모리 공간도 커져야 되겠죠. 메모리가 커지고 그 CPU 성능이 이제 발전되면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20년간이라는데 지금부터 20년이 아니고요. 2010년에 좀 90년부터 뭐 20년인데 여기 이제 글씨 쓰는 공간이 작았어요. 앞쪽은 뺐습니다. 그 남은 그건 책을 좀 읽으시고요. 뭐 5,000배 향상된 CPU 성능. 그리고 또 GPU가 그 사이에 나왔어요. GPU가 게임 쪽에서 이제 GPU가 발전되면서 이제 작은 계산들을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GPU가 언제 쓰죠? 네? 게임할 때 왜 GPU 쓰는 거죠? 렌더링. 그러니까 각 점에 이제 색깔이라든가 뭐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그 점이 많잖아요.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점에다가 뭔가 해야 되는데 요 점 거 계산하고 다음 점 거 계산하고 그 다음 점 계산하고 이제
계산이 어려운 계산이 없어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계산들인데 이 점이 많은데 CPU가 이제 요즘 차례차례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리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옛날인가? 뭐 10년 되면 옛날이지 뭐. 천천히 슬슬슬슬슬슬 그려지겠죠. GPU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요. 그래서 펑펑펑 지금 뭐 화면이 이제 천천히 그려지는 걸 이제 그런 화면을 보시고 계시면 아마 GPU가 없는 컴퓨터가 아니실까. GPU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팡팡팡팡 계산이 되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CPU와 GPU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ALU 요 파란 부분 계산하는 요 부분들이 CPU 같은 경우에 컨트롤이라든가 뭔가 이제 복잡한 일들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나 그 다음에 캐시 부분들이 그러니까 뒀다가 나중에 쓸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뭐 한꺼번에 계산하는 부분들이 요새는 뭐 코어도 있고 해서 좀 몇 개 더 있게 하는데 몇 개 안 돼요. 그에 비하면 GPU는 계산하는 한 점 한 점을 요즘 여기는 한 1번 점 그리고 2번 점 그리고 요 점 개수를 화면 픽셀 개수만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펑펑펑펑 그림이 이제 그려지겠죠. 이 딥러닝에서는 똑같이 요 앞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 파라미터가 여기 하나, 둘, 셋, 요 선 개수가 몇 개 나잖아요. 3, 3이니까 뭐 하나 둘씩 쉬셔도 되는데 3, 3이니까 연결하면 9가 되겠죠. 9개. 빨리빨리 계산하셔야죠. 3, 3. 여기 9개. 이 노드가 이렇게 3, 3이면은 그런데 만약 여기 100개면 어떻게 돼요? 100 곱하면 만이죠. 만개 파라미터. 한 레이어 넘어갈 때 만개 파라미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CPU로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GPU는 요 노드가 만 개면은 만 개가 한꺼번에 계산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작은 계산들, 파라미터 계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CPU보다 GPU가 엄청 빨리 훈련이 돼요. 그래서 어느 책인가는 그런 비유를 한번 해놨더라고요. 뭐냐면은 CPU하고 GPU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고등수학을 잘하는 우리 그 어떻게 할까요? 대학 교수님, 수학 대학 교수님까지 하지 말고 대학원생 정도 합시다. 학생끼리 비교하죠. 대학원생 한 사람하고 요새 유치원에서 더하기 빼기 배우나요? 아니 유치원은 너무 했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더하기 빼기 배우나? 곱하기는 안 하죠. 그럼 한 3학년 정도 합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곱셈까지 배운 초등학교 3학년 한 학년 합시다. 대학원생 한 명하고 이제 초등생 한 학년하고 자 이제 숫자 계산을 이제 만 개의 숫자 계산을 하라고 딱 준 거예요. 그럼 누가 빨리 할 거냐? 여기는 초등생들이 각 문제를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 대학원생이 한 명이 하나씩 계산을 하면 누가 빨리 할 거냐? 대학생이 그래도 빨리 하려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짧은 쉬운 계산은 여러 명이 나눠서 하면 훨씬 빠르게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CPU 컨셉은 그렇다 이거죠. 여러 명이 나눠서 한꺼번에 빨리 계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는 딥러닝을 훈련을 엄청나게 빠르게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셋하고 뭐 책에는 그 벤치마크 뭐 같이 써놓긴 했는데 데이터셋은 뭐냐면 훈련시키고 테스트할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넷이나 그런 거 이제 그 사진 요 사진 저 사진 막 해서 이제 훈련용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나 그런 걸 이제 뭐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캐글이라는 데가 있죠. 캐글은 회사에서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거 갖고 우리 좀 뭐 그 예측이나 그런 걸 좀 쉽게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해서 데이터 오픈된 데이터 많죠. 그리고 위키피디아는 뭐 사전에 이제 그 데이터에서 자연어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서 해볼 게 많아. 따라서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인 거. 그리고 캐글에서는 이제 벤치마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하면서 한 결과들을 비교하잖아요. 이게 좋았어, 저게 좋았어, 토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딥러닝 쪽이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 딥러닝에 이제 훈련시키기 위한 계산들,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니 이제 뒤에 얘기할 활성화 함수니 또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하면 조금 좀 빠르게
결과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사실 가중치 초기화가 중요성보다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하고 이제 옵티마이즈 쓰면은 큰 차이는 없이 저는 이제 테스트 결과는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가중치 초기화가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가 좋은 옵티마이저면 빨리 배운다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딥러닝이 이제 아주 큰 얘기가 됐고요. 옵티마이저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MS 같은 데서 왜 많이 하죠? 결과가 잘 나와서. 이미지넷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나 그런 것도 딥러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책이 또 케라스에 대한 책이잖아요.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케라스 보기 전에 이제 저 텐서플로우로 바로 이제 코딩해서 뭐 하는데 뭐 모델 하나 간단한 모델 해놓고 그걸로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모델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파라미터 다 정의해주고 뭐 하고. 근데 케라스 형태로 모듈화가 되니까 이 모델을 바꾸는 게 너무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진짜라는 걸 이제 느끼려면 사실 그 전에 텐서플로우 케라스 없이 한번 해보셔야 쉬운 줄 알지. 그냥 케라스만 하시면은 이게 뭐가 쉬워 그럴 텐데 어려운 걸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케라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내가 설정해야 될 변수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돌렸을 때 나중에 훈련된 걸 저장하잖아요. 저장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훈련 딱 시킬 때 이게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를 보고 싶잖아요. 케라스는 훈련될 때 그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이 케라스나 그런 거 없이 혼자서 그걸 하려 그러면은 손이 많이 가요. 그걸 모듈화로 그냥 뒤에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만 지정하면은 그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노드 개수 100개를 하고 싶으면 100이라는 숫자만 주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한번 진짜 케라스 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딥러닝이 계속 갈 거냐라는 질문인데 공부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겠죠. 갈 거라면은 이 책의 저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은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그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새로운 뭔가 좋은 방법이 나와서 할지라도 지금 배우는 딥러닝의 컨셉의 베이직이 돼서 그게 발전되는 걸 거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게 뭐 나중에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컨셉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딥러닝은 그 전에 했던 머신러닝보다 단순하고 특성공학 같은 게 이제 불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GPU나 TPU는 기술 발전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던 것도 하드웨어가 좋아지면은 이거 시간 걸려서 사실 뒤쪽에 그 생성 모델이나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저도 이제 그 생성 모델 저기 GPU가 있는 머신인데 5박 6일 정도 돌려본 것도 있긴 한데 밤새도록 켜놓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켜놓고 있어서 이제 물론 회사 갈 때는 이제 잠시 닫아야죠. 그때는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좋아서 닫았을 때 그 상태가 저장이 되더라고요. 회사 가서 다시 열고 하면 이제 다시 이어서 계속 되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5박 6일 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GPU나 TPU, 텐서플로우 이제 프로세싱 유닛은 GPU보다 훨씬 더 빨라요.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거 갖고 한번 해봤는데 GPU 제 거에서 했을 때보다 한 100배라면 좀 과장일까요? 100배란 건 좀 과장일까? 한 20, 30배 이상은 빨랐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TPU 쓰는 그 클라우드 비용은 이제 비싸죠. 그 버추얼 머신 쓰는 건 비싸니까. 어쨌든 하드웨어가 확장되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훈련된 모델을. 훈련된 모델을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데서 그 추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 저장한 상태에 그거를 바꾸면서 거기다가 이제 얘도 같이 업데이트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얘는 보관하면서 새로운 레이어를 넣어서 새로운 걸 배우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넷을 이제 썼어요. 그걸 갖다가 이거를 기반으로 이미지하고 관련은 있지만 예전에 배웠던 이미지가 아니야. 옛날에는 과일만 배웠던 그 모델이 있어요. 그 과일에서 나무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과일도 이제 배웠을 때
과일 했을 때 뭔가 식물에 대한 걸 뭔가 배웠겠죠. 색감이든. 그럼 그걸 거기다가 레이어를 몇 개 더 추가해서 더 훈련시켜서 새로운 걸 분리할 수 있게, 과일만 분리한 게 아니라 나무까지 분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생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빨리 배워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달인한테 가서 뭐 배우죠. 달인 했던 걸 이제 뭐 열심히 배워서 지식을 전수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가서 처음부터 나는 생자로 배워야 되지만, 컴퓨터는 그 상태를 저장한 거를 카페에 가서 그 상태에다가 레이어만 넣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트랜스퍼 러닝이라 그래요. 배운 걸 전이한 거죠. 전이학습, 우리말로는 뭐 번역해서 전이학습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전이해서 학습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영화 그 채피? 내 이름은 채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내 이름은 채피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 예, 채피. 지금 찾아볼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 이름은 채피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마 딥러닝 비슷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로봇은 한번 찾아보고 계시고, 그 로봇은 처음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점점 가르쳐 주고니까, 근데 그 강도 악당들한테 걔가 이제 그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악당들한테 배워서 나쁜 말도 배우고 뭐 강도짓도 배우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사람처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배워나간다는 게 하나가 있지만, 끝부분이 이제 제일 그 트랜스퍼 러닝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끝부분이 뭐냐면은 그 데리고 가는 그 악당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 엄마처럼 따랐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왔어. 끝에 위기가 왔는데, 그 여자 악당이라 그래야 될지 엄마라 그래야 될지 죽게 됐어. 그때 엄마 살리고 싶어서 채피가 그 뇌에 그거를 전부 다 그 메모리에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끝장면이라서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트랜스퍼 러닝이다 이거죠. 우리 뇌 속에 있는 거를 다 어떻게든 코딩화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연장선에 있다면은, 지금은 딥러닝이 우리 뇌 구조랑 같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다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나중에 기술이 진짜 우리 뇌를 거의 다 모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은 그 채피 얘기가 이제 허황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죠. 채피2가 나왔나? 채피2가 나왔으면 그 여자분이 살아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끝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맨 끝에 나오는 장면이 채피가 그 엄마의 기억을, 뇌 속의 기억을 저장하는 게 태어나온 걸로 끝에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추정하는 장면이 좀 나왔다는 거지, 이제 실제 그 나온 건 아니라서. 어쨌든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딥러닝 챕터 1을 마치고, 챕터 1에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 머신러닝이란 거, 딥러닝이란 거, 그리고 딥러닝 특성이 뭐고, 딥러닝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좀 말씀드렸는데요. 컨셉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챕터 1은 여기서 잠시 쉬고,